반갑습니다. 먹기 힘든 명작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북렌즈 명작 레스토랑입니다. 이번 책은 월든이고요. 간단히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중이격 청개구리 다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감성 동감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문학방송은 좀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다 연말에 바쁘기도 하고 새해 첫 출발하는 느낌으로 이번에 월든 소설이 아닌 작품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문학팀에서는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문학팀에 우리 동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처음 재료 확인에서는 제가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재료 손질에서는 우리 쭈니 줄거리 설명을 해주고 우리 다구리님께서 작가이자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이자 원맨쇼를 하고 있는 월든에 대해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요리에서는 저희가 토론을 하고 네 번째 맛대 맛에서 다른 작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해서 간단히 작품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이 월든이라는 작품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1845년에서 1847년 사이 2년 2개월 이틀을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홀로 산 체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계기도 되게 뜬금없는 게 시인 친구가 호숫가 숲에 한번 들어가 살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얘기를 듣고 도끼 하나 들고 숲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좋은 학교 나오고 교사 역할도 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왔는데 그 시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이니까 한 70년 정도 지난 독립하고 이제 신생국가로서 자본주의를 한창 열심히 이제 하고 있었어요. 철도공사도 막 하고 금 찾으러도 떠나고 여기저기 돈 벌려고 눈이 아주 혈안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서로는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고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많이 보였다고 해요. 눈에 가시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노예제야, 노예제. 맞아요. 농장에서는 또 흑인들 노예로 써먹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또 다른 거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애국심?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공장 한참 자본주의는 공장 막 돌릴 때는 또 노동자 착취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상황에 있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약간 탈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금도 이 책을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할 교양도서라고 나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자본주의 사회로서 대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또 꼭 읽어야 할 도서라고 해요. 자본주의를 디스를 많이 한 책인데도 그 상황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서로가 이 상황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을 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 작품에서 각자 느끼는 게 많이 다르겠지만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또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작품을 보더라고요. 호숫가 숲에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게 되죠. 요즘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방송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는데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지? 하지만 또 이것저것 살다 보면 잘 사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호숫가에서도 소로는 이제 나름의 자급자족인 삶을 잘 지탱해요.
하다 보면 결국 또 자연을 숭배하게 되죠.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연을 고마워하게 되고 자연과 함께 사는 걸 많이 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도 이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많이 작품을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되게 간소화, 자족적인 삶. 요즘에 미니멀리스트가 우리도 핫하잖아요. 다 버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산다. 그거의 원조, 조상님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생활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주는 의미가 거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생태주의, 자급자족, 또 내면의 자기 성찰. 셋 중에서 하나 고르신다면? 생태주의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내부의 자아성찰이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쵸, 외부의 이런 자극들과 단절된 자기만의 좀 자기 안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나오긴 하죠. 저는 조금 반대 의견으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오히려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을 맞닥뜨린다면 개인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외부 자극이라는 게 물질적인 외부 자극이 아니라 그냥 자연 그 자체의 외부 자극을 받아서 개인적인 성찰에 경이로움이나 빠진다. 이런 거?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자연과의 상호작용? 네, 그런 측면에서. 쭈님은 가장 꽂혔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생태주의랑 그 자아성찰 둘 다 네, 마음에 드는 부분. 저는 되게 무소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스님들 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버려라라는 느낌? 그런 부분이 가장 와닿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가장 자주 나오고 하는 건 생태주의더라고요. 말씀 여러분이 하신 대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사일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건강하게 보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분은 상업주의적인 농업 자체를 탐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를 반대하면서 되게 재밌는 말이 과일은 돈 주고 산 사람에게도 시장에 내다 팔려고 기른 사람에게도 그 참맛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만들어서 했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했을 때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길러서 먹어본 적이 다 사서 먹으니까. 그래서 그 면에서 약간 반성을 좀 하게 됐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상태주의 말고도 사회적인 거에서도 원래 정치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소신들이 있어서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책은 나름 이제 월든의 호수 생활을 처음 하면서부터 기획은 했다고 해요. 초고를 막 쓰고. 근데 거기서 나오고 나서도 한 7년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첫 책으로 콩코드 강과 메리맥 강 위에서 보낸 일주일, 뭐 이런 비슷하죠, 월든 느낌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아주 폭삭 망했대요. 출판 자체도 자비 출판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좀 어려워가지고 월든에 초고는 써놨는데 계속 출판을 못하고 있다가 7년간 내에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이러면서 이제 7년 뒤에 겨우 출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초고와는 다르게 이런 자연주의적인 느낌이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7년 뒤에 고생해서 냈는데도 잘 안 팔렸다고 해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막 거의 안 팔린다고 막 다시 월든한테, 헨리 데이비드 소로한테 다시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한 100년쯤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하나의 고전이 됐죠. 그 상황에서는 한창 돈 잘 벌고 있는데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를 오래 하면서 자본주의로 만사 오케이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 소로의 생각을 조금은, 그때는 이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오래도록 이
고전으로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마치겠고요. 다음 재료 손질에서 다굴님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 사상가 겸 문학자인데 원래 본명이 데이비드 헨리 소로였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 이름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우와. 헨리라고 부르고 싶어 했었나 봐요. 어떤 이 사람의 그 자서전, 평론 이런 서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월든이 위치해 있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1817년도에 태어났고 1862년에 폐결핵으로 마찬가지로 콩코드에서 사망해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을 때도 자기 고향에서 죽는 게 약간 연어 같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하게 죽었나요? 아니요,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자기 누나랑 같이 똑같이 질병이 걸려서 죽었고 꽤 젊은 나이죠. 그때 당시에는 뭐 한 50년 정도밖에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비명 행사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자기 형제들이 누나도 폐결핵으로 죽고 형도 파상풍으로 죽고 이런 어떤 가족들 간의 아픔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버드에 입학하는 하버드에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는 수재였고 우와. 또 문학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보이는 그런 작가였다고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글을 잘 쓰는 것 같진 않던데. 네,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헨리는 영국에 살았던 프랑스계 개신교의 후손으로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연필 사업을 하는 할아버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몰래요? 되게 많이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태어난 콩코드 자연을 되게 사랑하는 자연주의자적 성격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그 바로 두 사리에 있던 형은 매력적인 뭐 용모의 사교적인 성향이고 좀 남자애 같고 이랬는데 헨리 같은 경우에는 애늙은이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별명이 판사님이었고 막 친구들하고 놀기보다는 낚시한다거나 사냥을 한다거나 앉아가지고 사색을 즐긴다거나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애늙은이 같은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부모님은 되게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 이런 자식 두고 있으면.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도 그러죠. 되게 웃긴 게 얘네 할아버지는 나름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왔는데 아버지가 그닥 사업 수완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잘 돈을 못 벌은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도 하숙집을 운영하면서까지도 자식들 학비랑 생활을 좀 보탬이 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나중에 이 형하고도 되게 재밌는데 이 형하고 되게 친해요. 자기 위 바로 두 살 위에 있는 형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거를 이제 앱세이를 쓰고 여행기도 쓰는 책도 나중에는 냈는데 또 하필이면 이 여자랑 같은 근처 동네에 사는 여자를 좋아해요. 한 여자를 형과 동생이 같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각관계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여자의 아버지가 이런 진보적인 성향, 아까 그 개신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소로 가문을 하고는 결혼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셋 다 결혼을 못하고 그냥 평화롭게 잘 마무리가 됐죠. 막상 드라마를 안 갔어. 튀겨야 되는데. 근데 형은 나중에 면도하다가 베인 상처에 파상풍으로 죽어요. 헐. 파상풍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주사 잘 맞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청년에 이제 헨리는 1847년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 넬프 waldo 에머슨하고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 순간부터 어떤 헨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헨리 여동생 소피아가 에머슨의 강연을 듣고 나서 자기 오빠랑 생각이 너무 비슷한 것 같다.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둘이 이제 그 이후에 만나가지고 우정을 죽을 때까지 오랜 만남을 이어오는데 되게 웃긴 거는 둘이 한 25년 넘게 이렇게 우정을 간직하거든요. 근데 헨리가 폐결핵으로 죽는 날 장례식장에서 에머슨이 막 조사를 읊어줘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정하는 뭐 그런 말들 그걸 이제 해주는데 당시에 헨리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인격적으로 정말 완벽했다. 이렇게 찬사를 하는데 문학적에서 작가를 판단했을 때는 추도사에서 추도사 약간 까요. 약간 까고 되게
헨리 데이비드 하면 딱 월든이 생각나는 만큼 그 당시에 가장 큰 업적이었을 거였는데 그것도 단순히 얘가 호숫가에서 살았는데 그런 책을 냈었습니다 하고 한 줄 그냥 이렇게 확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에머슨이 얘가는 정말 문학적으로 또는 이제 시인으로서는 얘는 자연스러운 서정과 기교가 모자라다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서로도 본인이 자기 일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글을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어. 이 투박한 글들이 생각은 가득하고 메시지는 그냥 넘쳐 흐르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어. 저는 번역의 문제가 아닐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게요. 원서가 어떨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얘가 자기 일기에다 또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특이하고 현명한 생각들을 많이는 하는데 자기의 말로 하는 대신에 유명한 남의 글을 인용하고 단순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독자들을 많이 웃기지 못하는 게 자기도 나름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기 썼다고 하더라고요. 좀 기교 같은 면에서 투박해 보이겠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 해요. 나도 엄청 공감해. 오죽했으면 장례식 때 그렇게 다들 했겠어요. 근데 또 나름 그렇게 꽉 막힌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청년 시절에는 막 친구랑 낚시하다가 물고기 굽다가 막 산불도 내고 막 여행기도 타고 모험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프리랜서로 측량 사업도 했었고 강연 활동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사업에 수완이 없었는데 본인은 연필 사업에서 연필의 그 품질을 높여가지고 꽤 사업도 어느 정도는 잘 됐었나 봐요. 그래서 헨리가 정말 조금만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이 연필 사업이 되게 대박이 났을 수 있었다고 나중에 후에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는 어떤 헨리 일대기에서 문학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삶은 없는 것 같아요. 출판 쪽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출판사에서 막 반품해가지고 반송해서 막 책들 돌아오고 자기 집에 쌓였다 말고. 그리고 몇백 권이 다 자기 책이라고 이러고 또 당시 그 시대 상황이 다들 막 부에 대한 증식이랑 노예들의 막 이런 거에 열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고 있을 때 헨리는 그런 것보다 숲에 들어가서 어떤 내면적으로의 집중? 자연을 예창하고 있으니까 대중들한테는 그닥 크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나름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저항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얘가 뭐 멕시코 전쟁 그거 이제 발발했을 때 자기는 세금 못 낸다 그래가지고 인두스 안 내가지고 딱 하루긴 해요. 하루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돈도 안 내고 친척이 돈을 대신 내줘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남쪽으로 튀어. 알아요? 네, 오크라이드요. 우리나라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항하는 어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존 브라운이라는 나름 그 노예 해방 운동가가 처형을 당할 위기가 있으니까 거기다 탄원서 같은 것도 내주고 강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동기 유발을 하는? 뭐 하여튼 이제 막 사람들에게 이런 걸 생각을 심어주려고는 했는데 근데 막 그 당시에 워낙 사회가 격반하는 때라 헨리가 조금 소박하다? 아니면 소극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지금 인터넷 사유 중에서도 보면 소로는 그냥 자연 예창가다 뭐 아니면은 환경운동가의 어떤 선구자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지 자유롭게 개인의 인생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닐까 뭐 그래서 고립의 방법을 택하는 게 당시 시대의 어떤 인류 발전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떤 그런 적극적인 혁명 활동 아니면은 제도의 어떤 개혁을 추구하려는 정치가들 꼭 그런 사람들에서만이 어떤 혁명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근본적인 부에 속박당하는 인간들, 제도와 어떤 통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이 스스로가 되게 노예처럼 살고 있다. 이런 걸 약간 꼬집어줬던 거는 또 서로가 어떻게 좀 더 고평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또 생태주의랑 막 나눈 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냥 자연운동가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말했던 것 같이 실존주의자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파트너가 자연인 거지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그 초월주의를 상징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고요. 욕심을 버리고 금욕적이고 소박한 삶을 사는 그런 걸 추구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이 있는 소로를 정리하고 간단히 월든님 결국 자서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줄거리를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아주 간단히 월든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좋은 구절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고 좋은 하면 소식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만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도심의 경쟁과 문명사회를 떠나와서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읍 근처 월든숲의 호숫가에서 오두막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서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2년 2개월 동안의 단순하고 실험적인 자급자족적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의 경험과 성찰을 진지하게 묘사한 작품이 바로 월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러게요. 머리 쏙쏙 들어와요. 어디 아프신가요, 근데? 네,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컨디션이 좀 저는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재료 손질 마무리 짓고 사실 중요한 거는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금 현 시대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바로 실제 요리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감상 한번 다들 얘기해 보실까요? 이게 저희가 명작 레스토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새해부터 뭔가 음식에 비교를 해볼까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월든을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기발하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이걸 딱 읽었을 때 드는 생각이 약간 청포묵 같다. 청포묵? 네, 청포묵이랑 우뭇가사리 혹시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우뭇가사리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 맛도 안 나는 뭔가 이게 흐르렁한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맨날 되게 할아버지들이 특히 그런 거 맛있다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 깊은 뭐 청포의 향을 느낄 수 있고 막 입안을 감도는 부드러움이 막 난다 해가지고 아 그래 나도 한번 그런 경지에 올라볼까 해서 먹었는데 진짜 노력을 하고 어떤 경지에 오르고 천천히 음미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안 올라서 아무 맛도 없어요. 맛이 아무 맛이 안 나. 그리고 막 이게 청국장이나 홍어처럼 익숙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맛이 강해서 적응을 한 뒤에 먹으면은 아 이렇게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책은 약간 무미였어요. 맛이 없어.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근데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먹는 걸로 비유하면 저는 그냥 몸에 좋은 쓴약. 쓴 약? 썼어? 난 쓰지도 않고 이게 뭔 맛인지를 모르겠어. 아니면 너무 내내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몸에 좋은 약인데 왜 몸이 안 좋아졌어? 몸이 좋아야 되는 저는 거. 괜찮아요. 저도 굳이 이 책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저는 그냥 흰 죽. 정말 익숙한데 이렇게 정말 오래 이렇게 죽도 먹다 보면 단맛이 좀 나는데 쌀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거의 맛은 없지만 그쵸 무미. 네. 맛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식에 요리하면 그래도 생태주의니까 채소 쪽으로 가서 치커리라고 혹시 아세요? 치코리는 약간 쓴맛이 나잖아요. 저 되게 싫어하긴 하는데 야채는 고수? 고수는 향이 되게 네. 강한. 되게 뭔가 그냥 풀 같은 느낌인데 되게 뭔가 맵고 쓰고 하잖아요. 뒷맛이 이것도 되게 그냥 편하게 읽는 그냥 에세이 같은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명확하고 저는 약간 무소유 입장에서 좋아하는 메시지가 되게 강하게 그거를 이제 시청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좀 강한 맛도 있었어요. 별거 아닌 거 싶다가도 강한 맛도 있었고 저는 이 책을 딱 처음 접한 게 방송에서 어느 신문을 배달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신문 배달하는 돈으로 다 책을 사시는 거예요. 되게 좁은 집에서 이제 처음 보니까 죄다 책이 꽂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신문을 배달하면 또 그 돈으로 책을 사시고 그렇게 생활에 대해 검소하게 하시는데 그분이 이 월든을 추천하시면서 이거 꼭 읽어보라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 그 방송에. 그래서 딱 바로 빌렸다가 반 읽고 덮었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또 방송 때 끝까지 보니까 끝까지 강한 맛은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고 했겠지만 그래도 이 오래된 책이 주는 또 강하고 씁쓸한 맛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전 책을 읽으면서 뭐 독서에 뭔가 장벽이 있다거나 뭐 딱히 그게 독서력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책 읽고선 내가 느끼는 게 맞는 거겠지 이랬는데 이 책을 딱 읽고 여러분들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도 어떤 경지에 좀 다다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약간 제가 생각이 이번 들어요. 너무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러게요. 나는 한 맛도 못 느꼈는데 여러분들 되게 다양한 맛을 느꼈네요. 이 책 정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저자가 너무 다양한 분야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 책 읽는 거 정말 쉽지 않았고 아마 그 추천해주신 할아버님께서도 이 한 권으로 인생의 많은 지혜를 한꺼번에 알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이거는 특히 아까도 다양하게 해석이 지금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재밌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상이나 메시지를 떠나서 글 자체가 나는 어렵게 쓰여졌다고 생각해요. 번역에 탔을 수도 있겠는데 우선 글이 어려워요. 무척 어렵고 이 사람이 지 의식의 흐름대로 막 이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이 작가분이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막 쓰면서 일기인지 관찰 일기인지 에세이인지 주장을 하고 싶은 내용인지 이걸 잘 모르겠고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가 안 되니까 우선 머리에서 이해하는데 혼돈이 너무 많이 왔고요. 그 다음에 되게 지식이 좀 많으신 분 같아요. 이런저런 신화나 시나 이런 데서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있는 이해력을 좀 요구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주석들도 꽤나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자꾸 스킵해서 읽게 되니까 그럼 그게 뒤에 와가지고 아까 전에 스킵한 게 지금 와서 얘기가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또 스킵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을 그냥 훅훅 넘기다가 저도 그랬어요. 네, 이해가 안 제 돼요. 지식의 한계를 맛봤는데 이 책은 정말 그 그리스 신화부터 동양 철학까지 안 나오는 부분이 맞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상식이랑 배경 지식이 진짜 꼭 필요하고 저는 이거 10년 뒤에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요. 그리고 너무 제가 지금 아직 젊은가 봐요. 아직 좀 너무 젊죠. 물질적이라서 좀 더 나이가 들고 좀 자식도 나보고 결혼도 한 뒤에 읽으면 더 와닿을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요. 저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저자분께서 좀 책을 좀 깔끔하게 쓰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 7경가 수정이 거듭하. 그게 8번인가 그래서 고쳤다고 했는데. 네, 근데 책을 읽었을 때 정말 꼼꼼히 막 원래 책에 필기를 해가면서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말 하는지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좀 책을 좀 주장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이 탄챕터가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담고자 했지만 정리적인 부분에서는 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제 독서력이 아직 아니, 저 둘 중에 하나.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약간 자기의 사상을 정리한다기보다는 두서 없이 막 말하는 대로 옮겨 적은 느낌? 약간 돗자리에다 고추 널어둔 기분이에요. 마구잡이로. 그 말에 동의. 의식의 흐름대로 진짜. 그냥 쭉 서술을 계속했다 그런 느낌. 좀 이거 그림책으로도 이렇게 나오고 애들용 그림책으로 나오고 또 초등학교용으로 나오고 중학교용으로 나오고 이게 인물들 같은 거 이렇게 나눠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서 봐야 되나? 차라리 아니야, 그러지 마. 그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덜어내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덜어내는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좀 페이지를 줄이려면 덜어내야 되고 그걸 또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또 덜어내야 되는데
그걸 꼭 남이 덜어주는 거 말고 내가 덜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위주로 덜어내면서 이게 보면 지금 강의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편하다고. 너무 욕하시길래. 이 저희 아무도 책 안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좋은 책인데 좋은데 어려워. 진짜 덜어내는 게 더 필요하긴 하죠. 두 분 말 너무 복잡한 게 있기는 있고 우리가 그 미국 살지도 않았고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또 그 호숫가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디테일함을 다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긴 했어요. 저는 어머님이 되게 나는 자연이다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예, 그 많이 봤는데 계속 그냥 얘가 뭐라고 하든 그게 계속 연상을 해가지고 그냥 봤어요. 뭐 톱질하고 도끼질하고 자기 집 짓는데 거기서 봤던 집이 생각나고 윤택이 생각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장면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이 사람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저리주저리 흩어져 있긴 하지만 거기서 약간 캐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있으셨나요? 제가 생각했던 인상적인 장면은 정말 딱히 없는데 나 엄청 많았어요. 정말 딱히 없는데 저는 책을 읽을 때 그 어떤 특정 장면에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걸 캐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는 그런 책 읽기 방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호숫가 이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잖아요. 호수의 이름을 어떻게 짓고 막 그거에 관련된 얘기.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이름을 짓는다는 그런 행동 자체에 좀 맞아요. 집중이 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한강의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인물에게 채식주의자라는 네이밍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특정 사람의 프레임을 통해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할까? 그래서 그들만의 이런 본질이나 그런 자율성, 특수성들 그 명명한다는 행위로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측면에 있어서 그 월든에서도 이제 작가가 그런 점들을 비판하잖아요. 그 호수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들에 대한 행동을 비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오버랩돼서 그 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요즘에 그런 이름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특정 프레임으로 개인을 한정시켜버리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서 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노예 12년이었나? 어떤 영화에서 자기는 분명 자기 이름이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 주인이 정해놓은 이름만 불리게 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뭐뭐인데요? 하는 아니야, 넌 앞으로 오늘부터는 그냥 뭐 톰인지 마크인지 넌 무조건 톰이야라고 하니까 너의 이름 무엇이냐 이걸로 갖고 서로 싸우고 막 채찍질까지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그 톰이라는 주인이 준 이름에 갇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약간 생각나요. 여기서는 호숫가 이름 갖고도 이제 누가 이름을 짓는 행위가 약간 소유욕의 표출. 그때 특히 요즘 자기 이름 지어서 뭔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비판하면서 뭔가 내가 소유하고 갖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이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짓는 행동에서. 다른 분들은? 저는 어떤 딱 한 장면이 기억에 난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글은 어렵게 쓰였지만 묘사는 좀 생생했다고 생각이 돼요. 개미의 움직임이나 얼음 채취하는 모습들이나 사냥하는 거나 낚시하는 거, 뭐 숲의 풍경 이런 것들은 그래도 눈에는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영화나 영상 보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저는 사파가 있는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사파가 저를 방해했어요. 그림이 어두침침하고 귀엽지 않게 그려져가지고 약간 숲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어두워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림이 있어서 약간 쉬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사파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파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별로. 오래된 책이라 출판사별로 되게 많이 남아있죠. 책들이. 원본에도 있을까요? 초판본에도 사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 그림 보니까 그 표지에는 오두막 그림 이렇게 펜으로 그린 것 같은 게 있긴 있던데. 근데 뭐 거기 들어가서 할 일 없으니까 그림도 좀 그리지 않았을까? 할 일 없다뇨. 그 날 속에 지금 비하적인 느낌이 훨씬 풍기고 있습니다. 지향했습니다. 쭈님은?
저는 그래도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챕터 중에서 고독이라는 챕터 기억하세요? 네네. 제가 근데 제가 원래 혼자 뭘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작년 한 5월인가 그쯤에 제주도를 한번 갔다가 그래도 그 혼자 여행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그때 좀 고독이 그래도 좀 나한테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게 좀 사람들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서 좀 와닿았었어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지금 읽으면 되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내 집 주위에는 많은 벗이 있다. 특히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아침에는 더욱 많다. 나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몇 가지 비교를 해보겠다. 호수에서 큰 소리로 웃는 아비새나 월드노스 자체가 외롭지 않듯 나도 외롭지 않다. 적막한 호수의 벗은 누구냐고? 호수의 쪽빛 물속에는 푸른 악마가 아니라 푸른 천사가 있다. 태양은 혼자다.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태양이 두 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가짜다. 신 역시 홀로 존재한다. 그러나 악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군단이다. 여기가 좀 와닿았어요. 뭔가 되게 철학적인 것 같은데? 네. 거기만 떼놓고 들으니까. 그쵸?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좀 어떨 때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있는 내 모습에서 뭔가 좀 뭐라고 하지? 군중 속의 고독. 네, 그리고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있는데 혼자 있으면 좀 정리가 되고 왜 명상이 사람들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또 반대로 고독을 아주 즐기는 편이라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엄청 맞아, 좋아하는데 사진 찍고 이러시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되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정말 좋았죠. 네. 이 부분 좋았어요. 아예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를 만나고 만나서 또 무엇을 하느냐 이것저것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 사람은 되게 혼자서 아예 동떨어져 있으면서 조금씩 누구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기다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심리가 같은 그대로 잘 드러났던 것 같아. 외로움은 전혀 없었을까요? 되게 누가 좀 기다리는 느낌도 뭐 하나 있었어. 아주 묘하게. 잘은 모르겠지만 책 속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을 일부러 좀 배제하고 쓴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의 삶의 장점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거의 고독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책 속에서는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였던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혼자 여행을 좀 장기로 가다 보면 한 10일 정도 지나면 잠깐 좀 심심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괜히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카톡도 해보고 그러고 싶은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나 올리고. 네, 분명히 그런 기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여행이 진짜로 길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좀 더 있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로움이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좀 적응을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이 한계예요. 음. 와야 돼요, 집으로. 자기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집에 있을 때 더 외롭고 여행할 때는 안 외롭거든요. 맞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여행할 때가 그래 내가 여기 있을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근데 집에 있으면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난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에 더 외로워져. 집에 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래요. 저 알잖아요. 통일고 다중격. 저 그 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많이 하세요. 네, 이 책 저 되게 어떤 의미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그 자연에 대한 묘사 부분이었어요. 근데 책에서 그 소로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자연을 묘사하는 걸 엄청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는 게 자연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게 관점을 흐린다. 이런 식으로 맞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세한 묘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좀 제게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가죠. 이제 서로도 이제 월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여기 너무 좋아 이렇게 이게 말을 너무 해야 되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점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들을 오히려 제일 열심히 하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좀 재밌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여행 자체도 그렇지만 뭐 혼자 있는다는 생각을 딱히 내가 혼자다 내가 같이 있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그런 면이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무소유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되게 와닿았어요. 여기 나온 거 한번 읊어드리면 어떤 사람은 되게 신나가지고 이게 내 물건이다라고 한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안쓰러웠다. 그가 짊어진 짐이 그가 가진 전부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게 많아서 되게 좋아서 신나고 가는데 서로가 봤을 때는 아 무겁겠다. 아, 그 부분에서 무슨 혹 같다고 표현한 사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저런 덫을 지고 가야 된다면 난 끔찍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가끔씩 그 차 갖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맨날 지 몸은 안 닦으면서 세차하는 친구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사람이 되게 무거운 가방, 큰 가방 막 이런 거 들고 다닐 때가 있는데 그걸 사실 바닥에 좀 내려놓으면 가볍잖아요. 만져서 가는 거 아닌 상황에서. 근데 죽어도 땀 뻘뻘 흘려도 가방을 꼭 안고 있어요. 소중한 가방인 거야. 그냥 그런 거 보면서 내 생각에는 아 내가 무거우면 내려놓을 수 있는 가방을 갖고 다녀야겠다. 나보다 더 소중한 내가 더 보호해야 될 그런 물건들을 최대한 줄여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이 사람의 글에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마다 체크하다 보니까 체크한 게 되게 많았어요. 같은 메시지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엄청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그런 짐들을 다 들고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반대가 아니라 저는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가방이 되게 무거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맞아, 가방에 맞아. 이것저것 많이 담아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카메라 특히 무겁잖아요. 네, 카메라도 그렇고 저는 항상 읽을 책과 공부할 것들을 들고 다녀서 가방이 남들보다 좀 크고 무거운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것저것 잡동사니도 들고 다니거든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지만 혹시나 만날 사람이 아이폰일 수도 와, 있기 때문에 진짜요? 보조 배터리와 아이폰 케이블을 들고 다닌 그런 기간도 있었어요. 대단하시다. 베릴 아이콘. 대단해. 한디와 반디를 잇는 동감님. 아 근데 이거는 제 삶의 목표와도 좀 관계가 있어서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는 주위 사람들을 좀 챙기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지 막 그냥 아무 목적의식 없이 얘네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뭔가를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가끔 되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갖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저는 항상 모든 일은 개인에게는 각각의 이런 케바케라고 해도 될까요? 네, 좀 줄임말이라서 좀 사용하기가 좀 거북했는데 케바케라고 KBS 다니고 네, 저는 항상 모든 일은 각자 개인에게 적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막 호흡처럼 비유를 한다거나 막 안 좋은 비유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치커리에 비유한 것도 그게 되게 어떤 사람은 그 쓴맛을 좋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부감이 되게 들 수도 있는 강한 일관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동감 씨가 말한 거가 딱 정말 이 소로 생각과 딱 배치되는 거 하나 제가 좀 웃긴 거 있어서 체크해놨는데 마을 사람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데 헌신하고 있으니 나 하나쯤은 그보다 덜 일회적인 일에 신경을 써도 되리라 믿었다.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까 우리 간디 얘기했을 때 간디랑 되게 배치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결국 실존주의적인 사상을 봤을 때
그 자기 중심적인 게 이제 이 사람은 뭐 도구적인 것보다는 나 하나로 울고지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좀 더 심해지니까 이웃보다 내가 이웃이 잘해주니까 나는 뭐 좀 덜 해도 되잖아라는 근데 멘트가 약간 그런 있었는데. 부분을 보면서 저는 동양의 무술 철학하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는. 맞아요. 그러네. 그리고 저는 사실 월든이 그 고전이라고 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불편했던 점이 있었어요. 맞아, 그럴 것 같았어. 네, 제가 원래 책을 디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 책을 읽는 그런 과정에서 점차 강도가 심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려면 자신의 모습을 점차 이제 강화를 시켜간다는 저도 그런. 막 신성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상대방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이제 자신만이 옳다라는 걸 중요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그 버리는 거의 강도를 높이고 그런 경험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를 묘사하는 게 좀 이게 자신의 그런 주장을 꼭 다른 사람들이 따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계속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기식인 거. 네, 그래서 좀 거부감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신념은 확실히 쩔죠. 자기 확실한 신념 하나로 이제 딱 숲속에 가득한 거고 나와서 글도 쓰고 그걸로 강연도 하고 세금 안 내려고 감옥도 가고 신념 하나 투철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전이라고 평가받는 작품들의 특징은 진짜 저자들의 확고한 신념, 자신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이 나오기까지 과정도 되게 힘들었을 거고 그걸 또 관철시키는 과정은 더 많은 장벽에 부딪혔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남은 거면 그래도 성공적인 거니까 그런 면에서 분업화 같은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할 내용 중에 하나 있었어. 한 줄 뽑아온 게 나는 일용직이 가장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너무 섣부른 프레임이다. 그리고 뭐 집 있고 이런 거 되게 사람은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짐이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생각에. 그래서 일용직이 일할 만큼만 하고 딱 그때 필요한 것만 받아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가서 일했다가 왔다가 나머지는 자기 삶에 투자하잖아요. 뭐 집을 만든다거나 뭐 이것저것 논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독립적이다. 실제로 이런 컬럼을 내가 읽은 적이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정규직이 못된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용이 못된 인후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그럼 붙이지 말고 그냥 갇혀서 일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의 구분? 그렇게 그냥 다른 스타일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야지 정규직이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치부하지 말아 달라. 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칼럼 되게 생각보다 많이 비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비판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약간 인식을 뒤집어준다는 생각에서 그냥 그런 뉘앙스에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공감하는 게 전국에서 다 전체 노동 인구가 다 비정규직 계약직으로만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꿈꾸거든요. 다 2년씩만 일하고 새로 계약하고 어차피 정규직이라는 것도 매년 연봉 협상 하잖아요. 그 연봉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데로 가고 전 크게 그래서 뭔가 얘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구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들긴 들어요. 집도 뭘 그렇게 집을 살려고 거기다 목적을 두고서는 사는 걸까? 굳이 그냥 전세로 살아도 되는 일인데 스스로가 되게 뭔가 목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되게 열심히 달려가려고 자기 스스로를 칙칙질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마 안정적인 직위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약간 상대하고 항상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더 열린 눈으로 볼 수 있고 열린 삶의 자세를 취할 수도 있죠. 저 옛날에 드라마 중에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김혜수가 주인공이었는데 일을 겁나 잘해. 일을 겁나 잘해요. 근데 무조건 자기는 비정규직 2년 계약직으로만 이 회사 저 회사 전전긍긍이야. 여기서 더 일을 해달라고 해도 일 안 하고 가버려요. 2년 동안 이제 일한 걸로 여행 한번 가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와서 또 2년짜리 계약으로 해서 일을 하고 이러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또 이중생활도 하잖아. 뭐 다른 화려한 생활도 또 하고
계약직이니까 6시 칼퇴하면 그러니까. 가버리고. 깔끔하죠. 그 여기 분업에 대해서 경계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자본주의에서 항상 나오는 게 그 사람이 모던 타임즈 같이 하나의 부속품이 된다, 도구가 된다 이런 내용이 항상 나오는데 그 분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물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생각을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생각은 이렇게 의미하면 되게 내 삶이니까 내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이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아웃소싱화 먹는 것부터 해서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거는 아웃소싱의 개념이 있어서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몰입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은 삶이 단편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게 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효율성의 부분은 작가는 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업하면 당연히 효율적인데 그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버리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 효율이라는 게 어떤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효율적이라는 것 자체가 아. 어떤 자신의 뭔가 그 사람의 욕구, 뭐 욕망 뭐 이런 걸 더 많이 채우기 위해서 그러네. 효율적인 제도를 도입한 거니까 소로가 싫어할 만한. 난 이미 약간 뼛속까지 지금 너 나한테 할일 없다고 시간 많다고 얘기했는데 엄청 바빠 이 사람. 자기 집고 치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벌써 자꾸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지. 모든 일을 자기가 하니까 시간이 되게 나 뼛속까지 부의 노예니까. 신기한 사람이죠. 네. 근데 저는 좀 살짝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이 사람이 자식도 없고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좀 서구적인 생각,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맞아. 그게 좀 뭔가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쉽잖아요. 근데 동양은 절대 이런 게 좀 맞아. 힘들지 않나. 진짜 스님 아니고서야. 근데 저는 다른 쪽으로 이 서로의 그런 입장에 좀 동조하는 편이라서 저는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약간 꼭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인생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좋다는 걸 왜 알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 스트링밴드. 동양에서는 좀 이기적인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네요. 얼마 전에 그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네. 그거 유희열 나오고 네. 거기서 한 배우가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식의 강의를 잠깐 했어가지고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이 좀 뭐지? 근데 나중에 번복했어.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 번복했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 굳이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취지는 이거였어요. 자기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자기의 삶을 살라고 이기적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반응 온 게 자기가 대답할 수 없을 정도의 반응들이 막 와가지고 나중에 발언에서는 좀 더 조심해도 된다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게 다시 하긴 했어.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사람들이 이기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기적일 때 이기적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 그분한테 자기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 진짜 이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진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려고 해서 그분한테 질문을 한 것일 텐데 그러려면 진짜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이게 남한테 의지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게 좀 되게 모순적이었고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월든에선 포인트가 그런 식의 어떤 벽에 가로막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산다거나 더 이기적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더 배타적으로 산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월든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선택했다는 거는 좀
저는 그런 건 좀 공감이 가요. 저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럴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어디 무인도나 숲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고 싶다, 힐링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얘도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을 그걸로 선택했다는 거는 그 점은 또 좋아요. 네, 또 그리고 마음에 요즘 들어요. 현대인들이 정말 치여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참 희한하게 인간이 자연 같은 것에서 또 힐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지금 방송 초반에 아까 소속감 얘기하셨었는데 해외나 여행을 가게 되면 확실히 소속감 같은 게 좀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주위 환경이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일하기보다는 모르는 사람 생판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진 속에서나 혹은 영상 속에서나 봤지만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공간 안에 자기가 있으면서 필연적으로 소속감이 좀 희미해지니까 이제 그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짐이 한국인들이 유독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소속감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서 낯선 공간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월든 속에서 이제 서로의 삶도 공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완전 다 동떨어져가지고 행동하는 건 너무 주위 사람들에게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분은 되게 우리가 뭐 스트링랜드 아까 말했던 스트링랜드나 뭐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욕망에 대한 절제도 같이 말을 해요. 나오는 게 식탐이 강한 사람은 애벌레 상태에 머무른 인간이다. 맞아. 그게 그거 나오죠. 기억나요. 어떻게 그냥 딱 어떤 욕심이든지 욕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미 이론이었나요? 그놈의 17년 땅에 산 군뱅이 얘기하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 책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간디랑 마틴 루터 킹이 홍보를 잘해주셔요. 마케팅의 시대구나. 약간 죽 써서 개졌다 이런 느낌 드는 게 간디가 걔는 아니고 간디를 제일 좋아해요. 존경하는 인물인데 전 간디의 그런 사상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해서 최고 존경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간디가 이 헨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니까 약간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쩜 이렇게 헨리는 재미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스토리텔링과 어떻게 잘 구슬려서 자기한테 접목을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끼고 사실은 마케팅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잘 끌어줬다. 다른 뭐는 유명해진 이유 얘기해볼까요? 지금까지 오래 고전으로서 읽히는 이유.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도 물질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자본주의 사회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그런 나라에서 거의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100년 전 그쯤에 이런 무소유의 철학적인 문학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 뭐 동양에서는 이런 사상이 많이 있어 왔으니까 우리나라부터도 약간 여백애미 이런 걸 좀 중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좀 획기적이지 않았나. 맞아요. 저도 동감한 게 이게 서양 문화권이어서 더 어떤 신선함이라는 충격이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서양은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사는 거를 미덕으로 생각하고 많이 가진 자는 내 걸 나눠준다. 이걸 이제 하는 반면에 서로는 지금 처음부터 애초에 많이 갖지를 말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기독교에서는 항상 가난한 자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거를 해야 되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 게 그닥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서로는 그거 자체를 깨버린다는 거는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동양 문화권에서는 뭐 유교나 불교나 뭐 이런 동양 철학 이런 것 때문에는 저희는 오히려 더 그래서 이게 거부감 없이 좀 잘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개인주의가 섞인 거는 약간 도련변이 같기는 해요. 약간 동양에서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삶이 어떨 때는 필요하다, 이기적인 삶도 필요하다 이런 게 우리한테 맞아, 와닿는 신선하잖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상을 잘 접하지 않았었으니까 맞아.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이 책이 유명해졌던 이유가 약간 해겔의 변증법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시대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일종의 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으면 항상 완전 양극단의 반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나타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에 위치하는 책이 아닐까. 완전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비판하잖아요. 완전 양극단에 서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뭐 자연의 섭리 중에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가운데로 오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아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양극단에 있는 유일한 반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명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맥락이고 중요한 건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극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균형을 맞추려면 이런 문화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뭐 미니멀리스트 나오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편하게. 저는 약간 소로랑 비슷하다고 저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자연을 좋아하고 또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늘 그랬잖아요. 아이를 기르는 거는 하늘과 땅과 바람과 바다와 강이 기르는 거다. 맨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있었는데 올 가을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힐링을 하고자 하고 설악산에 갔어요. 단풍 구경도 하고 산에서 기운을 받자 이러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래 몸도 비워내는 거야, 살도 빼는 거야, 정신을 비워내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떡 한 덩어리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전 내려와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오는데 미친 듯이 배가 고프고 집에 가서 나 오늘 금내 볼케이노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을 거야. 그 자극적이고 매운 걸 그걸 먹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에서 힐링을 하고 왔더니 MSC가 그렇게 감사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역효과잖아. 그런가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포식으로 열리시는 거예요. 되게 욕망 못 누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신기하네. 약간 헨리처럼 살아보려 했으나 그와 같은 결론을 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MSC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른 분은? 소로의 삶이 일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2년 네, 이게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로에게 그 울든에서의 삶이 이제 일상이 아니었듯이 일반 대중들은 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자연 속에서의 삶이.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귀를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안정감을 갖듯이 이런 삶도 올해는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그 여행 다니면서 자연 경관을 보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도 저는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자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으로 얼른 돌아와서 그 자연에서 얻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과 같고 어떤 점에서는 좀 달라요. 주님은? 저도 두 분하고 비슷한데 저는 정말 이런 깊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저도 자연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늙으면 좀 산에서 좀 동떨어져서 좀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저는 뭐 애기도 자연 속에서 같이 살고 싶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좀 동감하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하고. 근데 약간 현대 지금 시대에 보면은 약간 시대착오적인 게 헨리가 말하는 그런 사상은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수틀려가지고 마음을 바꾸면 한 명만 독식하는 그런 또 구조잖아요. 그런 거에 때문에 보면은 현재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다 서로 같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같은 사람은 소수여야지 나머지 사람들한테 이익을 받으면서 약간 기생하는 느낌. 약간 사회의 암 아닌가요? 아니 그리고 좀
현재 좀 봤을 때 보면 오히려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 약간 요즘엔 부의 상징 아닌가. 좀 웬만한 일반인들은 그런 삶을 살기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그런 이야기도 것도 있고 좀 돈 있는 생각을- 사람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문단이 많이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이론은 이런 일 뿐인 것 같아요. 그 자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아까도 자연은 별로 와닿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는 혼자 이렇게 신념 있게 사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그냥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토론하면 빡세겠다. 힘들겠다. 고집쟁이구나. 힘들겠다 생각도 하는데 또 이런 분이 많아야지 또 활발한 또 이제 교류가 되는 느낌이 있겠다. 근데 아주 약간 우리 힘든 저번에 했던 위대한 개츠비랑 정반대 아니에요, 이 책? 음. 완전 그쵸? 돈을 이용해서 뭐든 해보려고 했던 사람과 돈을 버리면서 모든 걸 안 갖게 쓰려는 사람. 이렇게 돈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에 대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나 열정 똑같네요.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이 사람은 방향이 다르지. 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걸 이 사람 만약에 지금 와서도 지금 양심적 병역법 이런 거 할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따져서 하면 그러게. 그런 사람은 동성애 결혼을 투쟁할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피곤하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살아가기가 그냥 그래서 그냥 구경하기 좋은데 이렇게 살려면 굉장히 장벽들이 많으니까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공감은 하면서도 옆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시민불복종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해보면요. 그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전으로서 읽히니까 그렇지 남쪽으로 태어난 영화를 봤을 때 되게 비현실적이다는 생각? 저 사람이 더 올드하고 고리타분하고 꼰대 같은 생각이 잠깐 들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리는 많은 것들이 아주 작게나마 누리고 있는 것들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편협하게 내 이 세금 어디다 쓰는 건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그냥 웃긴 내용이기도 하지만 되게 편협해 보였어요. 저는 되게 거부를 하고 자기 발언을 안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나는 거기에 속해져 있지 않고 그 테두리에 나와 있겠다. 너무 자기의 어떤 책임을 안 가지려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불복종을 읽고 나서는 이게 거부가 또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넓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거부의 의미는 뭐 좁게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거지 항상 무소유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 모든 무소유에 관련된 그런 책들의 특징은 모든 욕망들을 좀 배척하는 그런 뉘앙스의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꼭 그 책을 쓰신 분들한테 항상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성취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면 있는 편인데 굳이 그것들을 이렇게 욕망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그런 게 있나, 그런 성취욕 같은 것조차도 이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책들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정말 의미가 없나 라는 생각이 항상 들거든요. 모든 욕망들을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는. 그래서 사실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도 각자 개개인의 어떤 욕망들이 모여서 점차 발전하고 나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 모두가 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항상 들어서 책을 읽는 내내 다시 답 없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공감해요. 저도 그거 열심히 사는 게 과연 잘못된 건가?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자 해서 성취했을 때 그 행복도 진짜 행복인데 왜 그 행복은 잘못된 행복이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 좀 했어요. 말 속에 이미 발전과 멈춤이라는 맞다. 뉘앙스에서 이미 두 분의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다 노예네요 지금. 세계관 자체가 노예가 많이 다른 거지. 아까 뭐 해결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지점을 두고 거기로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있고 이러는데 그걸 지점을 정하지 않고
순환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약간 덜 퇴색되는 거고 순환으로 어. 본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냥 세계관의 차이로 마무리 짓고 마지막 맛대맛 시간에 근데 되게 다양한 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 말고도 영화도 그렇고 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이거는 정말 준비 많이 하셨다고 우리 쭈님께서 아, 저는 근데 먼저 생각나는 작품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나는 자연이다 그냥 바로 나오고. 제일 맞아요. 네, 그 요즘에 좀 핫하잖아요,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거 류시와 작가님이 쓰신 게 아니라 엮으신 건데, 그분 잘 엮으셔. 네, 15년 동안 매년 미국으로 가가지고 도서관에 자료를 뒤져가지고 인디언들의 연설문을 엮은 책이에요. 와, 그래서 네, 920페이지가 되는데 맞아요. 그 책의 주제를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그냥 돼지는 곧 어머니 이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돼지의 어머니를 섬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책인데 약간 인디언들의 사상 자체가 자연이란 사고팔거나 혹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고 함께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서 근데 아까 소유의 개념, 자연을 소유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거고 그 책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한 인디언 부족 중에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훔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그 인디언들 언어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좀 배려하고 그렇게 그렇게 공유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게 좀 눈에 투표 엿보였고 같아. 네,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항상 자신의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를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꽃 하나를 꺾더라도 돼지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꽃을 꺾고 막 약간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저는 솔직히 월든보다 이 책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좋았어요. 이 책을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제가. 약간 월드는 그냥 먼저 쓰여져가지고 네, 정치적 네. 지주다 이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니 근데 생태계로 문제는 봤을 때 와닿다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면에서. 아니 그리고 무소유의 입장이 많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인디언들이 월든을 절대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네. 그냥 저는 인디언들의 삶 자체가 무소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메사추세츠도 인디언 땅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뭐. 네, 아, 그리고 그렇죠. 저는 월든의 이 저자 소로는 좀 그래도 좀 문명의 사회를 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좀 덜 와닿았고 인디언들은 원래 태초에 거기 있던,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 그 아메리칸 대륙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게 좀 되게 와닿았어요. 더 순수하고 더 순수하고 정통적으로 네, 내려. 그리고 그 추장들의 연설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좋아요. 그리고 너무 와닿고. 제가 그 방송 처음에 류샤 시인의 나는 너의 너무 나이 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책 제목이 어디서 마치 읽었어요. 저 집에 책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류샤 시인 책이 집에 있는데 그 엄청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이라고 생각 못하고 무소유에 관련된 책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디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책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 책이 오히려 저도 엄청 공감하는 게 월든이 무소유만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소유에 관련된 생각을 좀 더 하고 싶으시다면 류시아 시인의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완전 다른 책이기도 해요. 똑같은 거에 대한 완전 다른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달라요. 관점 자체가. 네. 시작점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리고 좀 한국인이라면 공감이 좀 되는 게 저희도 침략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디언들의 그런 사상이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조금 9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책의 두께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 월든보다 네, 훨씬 더 잘 월든은- 읽혔어요. 900페이지가 넘지만.
월든을 읽으실 수 있을 만한 분이라면 그 책은 맞아. 너무 무난히 네네, 읽으실 것 무난히 같아요.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네, 그리고 또 준비한 게 영화인데, 무소유 책 많이 아시겠지만, 법정 스님의 의자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좀 본 영화라서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이거는 거의 그냥 무소유의 법정 스님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 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거는 리틀 포레스트라고. 저도 그거 생각했어요. 네, 이거 너무 일본 영화인데, 리틀 포레스트? 네. 네, 리틀 포레스트라고, 이게 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름과 가을이 1부고, 2부가 겨울과 봄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시를 동경해서 고향을 떠나 있던 이치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약간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영화고, 그리고 정반대되는 작품도 생각을 해봤는데, 캐스터웨이라고 보셨죠, 다들? 네. 안 도망치는 보셨나? 내용. 안 보셨어요? 네. 도망이 아니라 탈출하는 내용이죠? 이거는 그냥 재난 영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무인도에 갇혀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건데, 이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연에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문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내용이 나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정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꼽아봤어요. 따뜻한데. 저도 약간 아무래도 월든 읽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무소유나 슬로우 라이프, 뭐 미니멀리스트, 귀농 이런 거, 귀향 이런 거 이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준호님이 말씀해주셨던 거 리틀 포레스트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삼시세끼처럼 자연적인 음식을 계속해요. 별 내용도 없고 줄거리도 없는데 예쁜 여자가 총총총총 막 썰면서 끓이고 볶고 이러는데, 그 단점은 그걸 보고 있으면 무소유가 된 게 아니라 배가 고파져가지고 약간 과식하게 되고 뭘 먹고 싶어지는 거. 그건 좀 약간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자연인이다나 도인을 만나러 갑니다. 약간 이런 프로그램이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월드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기 신님하고 몸장님하고 부모님들은 되게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정반대예요. 이런 방송 보시면 욕해요. 아니 쟤네는 저기 사회생활을 하는 거냐, 뭐 인간이 저렇게 살면 안 된다, 열심히 살라고 해야지, 그럼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저게 그 신선 흉내내는 거지 뭐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이제 일을 잘 안 하고 그게 훅훅 어디 떠나가지고 낚시하러 가고 산에서 막 며칠 이렇게 놀다 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아빠를 디스하면서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월드는 보는 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뭐 미니멀리스트나 무소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월드를 먼저 읽기보다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나 아니면은 그 혜민 스님 아니면 코이치 이로시케 일본 스님이신데 되게 번뇌리셋이나 이런 거는 예쁜 사컷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보고 접근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이런 쪽에서 좀 흥미가 있고 정신적 지주자 원천은 어디일까라는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월든을 읽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거 월든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고. 네. 추천하신 책이라고 띠지에 있더라고요. 네. 출판사 마케팅의 마케팅의 힘. 동감님은?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맞지만 근데 그냥 월든이라는 책 자체가 좀 독자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책들이랑 좀 비슷한 비슷한 책들이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사실 몇 권 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전혀 다른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나는 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쭈님이 말한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이 사람의 어떤 신념이나 의지적인 행동에 비춰봤을 때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유명한 책은 아닌데 되게 인상 깊게 본 건데, 우리가 지금은 사실 누리려면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내가 안 누리는 거잖아요. 되게 다른 문제라는 것 생각하는 게, 못 누리는 거랑 안 누리는 거랑은,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는 거랑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안 타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말하는 건 자동차가 있지만 자동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자연적인 걸 이용하고 이런 식의 삶을 지향하는 건데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인디언들이 계속 이제 자연스럽게 사는 것과 이런 뭐 하버드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도시생활 한 사람이 2년 사는 거랑 느낌이 다르겠죠. 근데 많은 뭐 스님들이나 뭐 유명한 작가나 보면은 대기업 다니다 그만두고 뭐 하니 뭔가 그게 더 뭔가 이슈가 되잖아요. 뭐 했다가 그만둔 사람, 뭐 스님 중에서도 뭐 하버드까지 갔다가 그만두면 그게 이제 하나의 수강처럼 밝히듯이 아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더 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에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을 살짝 추천을 하고 로빈슨 크루소 그것도 되게 우리 다 아는 책이잖아요. 그것도 나쁘게 보면 완전 반대죠. 그건 자연을 다 문명화시킨 거니까. 근데 자연을 문명화시키던 문명에서 자연으로 돌아오던 결국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것을 이루어낸 것 그냥 그것에 좀 힘을 실어주면 그 두 권을 그렇게 좀 다른 면에서 추천을 합니다. 저는 조금만 더 보태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전 자발적 의지로 들어간 것과 자기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건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안 했었던 건데 저도 그런 점들을 좀 제외하면 이게 자연과 문명과 인간의 그 색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도 비슷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월든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